남편을 만난 과부. 한 젊은 여자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밤낮으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과부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지요. 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과부 앞에 남편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리 울며 날 찾는 것이오? 전 당신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과부가 이렇게 애원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동안 떡 6덩어리를 싸놓도록 하시오. 아주 먼 길이니 오랫동안 여행해야 할 것이오. 다음 날 정말로 남편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리 올라타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도착할 때까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말에 올랐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을 떠나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떠난 지 한참 지나 배가 고파진 아내는 떡을 한 덩이 꺼내 먹고 잠이 들었지요. 아내는 잠을 자느라 길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아래 누워 쉬었지요. 죽은 영혼들은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말을 타고 눈 덮인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였지요. 아내는 또 배가 고파 떡 한 덩이를 꺼내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든 아내를 데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파른 산길을 계속해서 올라갔지요. 갖은 고생 끝에 두 사람은 바위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 남편은 동굴 속에 누워 쉬었지요. 사흘째 밤이 되자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시 말을 타고 깊고 험난한 계곡을 지났습니다. 또 배가 고파진 아내는 떡 한 덩이를 꺼내 먹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자 눈앞에 커다란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작은 돛담배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었지요. 그 속에는 차가운 표정의 노인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가에 닿자 노인은 남자의 아내를 보며 못마땅한 투로 말하였지요. 같이 온 사람은 누구지? 산 사람의 냄새가 나는데.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네. 노인은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하지만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하자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기 전에 강물에 몸을 씻고 오게. 그럼 강을 건너게 해주지. 아내는 강물에 목욕을 하고 남편과 함께 돛담배에 올랐습니다. 타고 온 말은 그곳에 그대로 두었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노만 저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죽은 영혼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얼마 전 죽은 친구의 얼굴도 보였지요. 밤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즐겁게 잔치에 참여해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모두들 사라지고 잔치를 벌이던 커다란 공터에는 아내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닥불은 꺼지고 땅 위에는 빨갛게 달아오른 숯 조각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저녁이 될 때까지 아내는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왔지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디 있죠? 사냥을 갔었소.
남편은 땅 위의 숯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어젯밤에 봤던 사람들이오. 남편은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 한 덩이를 아내에게 내밀었지요. 하지만 그 고기들도 모두 죽은 동물들의 고기였기 때문에 아내는 고기를 줄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가져온 떡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내는 배를 채울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떡도 모두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배고픔을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남편이 가져오는 고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아침이면 모두 사라져 다시 밤이 될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아내는 점점 여위어 갔고 슬퍼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글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강가로 데려가 배를 태워주었지요. 사공이 젓는 배를 타고 반대편 강가에 도착한 아내는 타고 왔던 말에 올라타 혼자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아내는 이제 아주 늙고 여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혼들의 나라에서 지낸 며칠 동안 아내는 갑자기 늙어버린 것이었지요. 아내는 이곳에서 살 수도 죽은 자들의 나라에서 살 수도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지요. 이제는 아무 고민 없이 남편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귀양살이를 한 이진사. 옛날에 깍지섬에 귀양살이를 온 이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사가 살던 곳에 구진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지요. 서울에서 자란 서울토박이 선비인 이진사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벼슬의 뜻이 없었고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당파 싸움이 말할 수 없이 치열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귀양을 가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벼슬도 하지 않고 파벌에 가담하지 않은 이진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역적으로 몰려 함양 깍지섬이라는 곳으로 귀양살이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진사의 성품은 활발하고 호탕하며 이웃들과 어울려 학문을 토론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이었지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심을 잃지 않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귀양지를 이탈하여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려도 눈을 감아주고 밀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죄인의 몸이지만 너무나 답답하여 귀양지에만 주저앉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술 생각이 간절하여 은밀히 몇 군데 수소문한 끝에 사근의 막걸리 맛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진사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거처를 뛰쳐나와 사근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근은 깍지섬에서 오리쯤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가벼운 걸음으로 단숨에 달려 목적지에 이르렀지요. 오랜만에 막걸리를 맛보게 되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포를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사근에 있는 술집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이 고장의 여러 선비들과 사귀게 되었지요. 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며 시를 읽기도 하고 문장을 쓰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호방한 성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래서 그를 동정하고 이해하며 은신할 수 있도록 선비들이 그의 생활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진사에게 이 생활이 마냥 즐겁고 낙천적인 생활이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는 밤새워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시름에 밤잠을 설친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드나들며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주막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지요. 그 주막에는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꾸려가는 술집이었습니다. 이진사의 눈에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보통 주막집의 주모와는 달라 보였지요. 그는 몸가짐과 행동 거지가 단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모가 이진사를 볼 때마다 남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진사는 이곳을 자주 드나들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드나들다 보니 서로 가까워지고 정이 들게 되어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게 되었지요. 그 결과 자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 사형제까지 낳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는 사면되어 귀양지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요. 그는 귀양살이 오기 전 벌써 고향인 서울에 정실 부인에게서 본 아들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 아내는 죽고 자식 오형제만 남아 있었지요. 그는 정실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하여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귀양살이하는 동안 소실에게서 낳은 사형제와 본처의 아들 오형제를 합쳐 모두 9형제가 되었지요. 본 부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곳 귀양지에서 만난 소실을 정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막을 경영하면서 막걸리를 빚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지요. 9형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진사시험에 차례로 합격하여 아들 모두가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고 형제들은 모두 우애가 돈독하여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근에 있는 이곳 우물물로 막걸리를 만들어 자녀들을 공부시켜 9형제가 모두 진사가 되었다고 하여 이 우물을 구진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우물물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원숭이 신부 이야기. 옛날에 쌍둥이 왕자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자에게 왕국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두 왕자를 불렀지요. 세상을 여행하며 아내가 될 여자를 찾거라. 가장 훌륭하고 귀한 선물을 가진 신부감을 데려오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야. 두 왕자는 길을 떠났지요.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틀 뒤 형은 큰 도시에 사는 어느 후작의 딸을 만났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작의 딸은 형과 약혼을 하였지요. 이 상자를 가지고 가세요. 형은 후작딸이 주는 선물을 가지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동생은 계속 말을 타고 달리다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한참을 가자 넓은 들판에 우뚝 선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궁궐 문을 두드리자 스르르 문이 열렸지요. 그곳은 원숭이들만 사는 궁궐이었습니다. 동생은 궁궐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요. 신기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겁이 나는군. 동생은 오늘 겪었던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동생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지요. 누구시오? 동생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곳까지 왔나요? 어둠 때문에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지요. 동생은 신부감을 찾는다며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기와 결혼을 하면 바라는 선물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동생도 좋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내일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세요. 다음날 동생은 아버지께 잘 지내고 있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은 편지를 가져온 원숭이를 보고 무척 놀랐지만 원숭이를 궁궐에 머물라고 하였지요.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동생이 잠을 잘 때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마다 자신과 결혼할 생각인지 묻고는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날마다 편지를 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사는 궁궐에는 원숭이들이 많아졌지요. 그러는 동안 동생은 밤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어둠 속 목소리에 사랑을 느꼈습니다. 꼭 한 달이 지나자 어둠 속의 목소리가 내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했지요. 다음날 아침 동생이 문 앞으로 나가자 아름다운 마차 안에 원숭이 신부가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신부가 원숭이라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원숭이 신부와 동생은 아버지 왕의 성에 다다를 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원숭이 신부와 동생은 아주 행복했지요. 동생이 원숭이 신부와 함께 돌아오자 사람들은 무척 놀랬습니다. 하지만 왕은 눈도 끔찍하지 않았지요. 네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로 신부를 바꿀 수는 없단다. 상자는 결혼식 때 열겠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저는 제 신부를 사랑합니다. 신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동생은 원숭이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결혼식 날이 되자 동생은 신부를 데리러 갔습니다. 원숭이 신부는 거울 앞에서 신부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원숭이 신부는 빙그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원숭이 신부의 모습이 아름다운 아가씨로 바뀌었지요. 동생은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동생이 신부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동생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서 있던 원숭이들 앞을 동생과 신부가 지나자 원숭이들도 빙그르 돌며 사람으로 변하였지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왕은 신부들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형이 가져온 상자 안에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자 안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새의 부리에는 금덩이가 들어있는 호두를 물고 있었지요. 동생이 가지고 온 상자 안에도 살아있는 새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는 도마뱀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도마뱀 입 안에는 개암이, 개암 속에는 100개의 팔찌 모양이 수놓인 얇은 비단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왕은 동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원숭이 신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왕국이 필요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덕분에 저와 저희 백성들은 모두 마법에 풀렸습니다. 그러니 제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생은
원숭이 신부 나라에서 왕이 되었고 형은 아버지 왕국을 물려받아 왕이 되었지요. 동생과 원숭이 신부는 언제까지나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종의 아들의 복수. 옛날 경기도에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 집은 아들이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벼슬길에 올라 권세가 대단하여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세도를 부렸지요. 그런데 집주인 유씨 노인은 심성이 고약할 뿐 아니라 원래 심술이 나빠서 마을에는 물론이고 이웃 마을까지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일과처럼 되어 있었지요. 집 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모질게 다루었습니다. 이 노인이 하루는 자기 집 종을 지나치게 매질을 하여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지요. 그때 죽은 종의 아들이 16살이었는데 그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길로 종의 아들은 집을 뛰쳐나갔으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았지요. 그래서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다가 금강산 어느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지술에 능통한 스님이 있었지요. 그가 거기에서 잔 심부름을 하며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매사 행동이 범상치 않은지라 어느 날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지술을 배워 지간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로부터 스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10여 년 동안 가르쳐 주어 그는 상당한 실력을 쌓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말하였지요.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으니 세상으로 내려가 지술을 활용하여 목매한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힘을 쓰거라. 그 길로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적 살던 옛날 그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머물러 가기를 청하였지요. 그는 주인의 승낙을 받고 사랑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후라 그 집에서는 청년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청년은 그 집안 식구나 동리 사람들까지 전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에 앉아 주인 유씨 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청년은 자기가 아는 지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그는 유씨의 조상묘가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인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앞쪽에 바라다 보이는 군자봉 산 봉우리가 문제라고 하였지요. 무엇이 문제요? 유노인이 바싹 다가앉으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군자봉 산 봉우리가 석자 새치만 낮았더라면 유씨 집안은 지금보다 몇 배나 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참으로 아깝습니다. 유씨 집안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군자봉을 석자 새치 정도 낮추는 것은 시군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청년 스님이 말대로 한나절 안에 군자산 산 봉우리를 석자 새치 깎아 내려버렸지요. 청년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산소 밑에 있는 신도비를 산소 쪽으로 열자만 끌어올려 위치를 바꾸고 산소 옆에 있는 벌 바위를 깨트려 버리되 자신이 떠난 지 한나절 후에 시행하라고 시간까지 말해주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청년은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유씨 영감이 청년 스님이 일러준 대로 신도비를 열자 위로 끌어올렸더니 비석의 받침돌인 거북이 모양의 발이 위치한 곳에서 선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벌바위를 깨트리니 왕벌 2마리가 바위 틈에서 튀어나와 스님이 떠나간 쪽을 향하여 날아갔지요. 한편 청년 스님은 그 길로 김포 나루터까지 도망을 가서 가마솥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왕벌 2마리가 날아와서 청년 스님이 뒤집어 쓴 가마솥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의 머리를 쏜다는 게 무쇠솥을 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무쇠솥이 벌에 쐴 리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왕벌 2마리는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청년 스님은 벌이 죽은 다음 솥을 벗어넣고 김포 나루터를 건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유씨 집안은 권세가 차츰 기우기 시작하였지요. 관직에 있던 아들들이 파직되었거나 귀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서당 마을 이야기. 옛날 서당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근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았지요. 마을 출신 가운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기분만 나쁘지 뭐라 할 말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어른 한 명이 인근 마을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 둘 다 관아에 불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막 거리에서 좋게 술잔을 기울이다 과거 이야기를 하다 서로 시비가 붙었고 급기야 주먹 다짐까지 간 끝에 관아에 끌려간 것이었지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이 다툼을 벌였는데도 묘하게 다른 마을 사람은 금세 풀려난 반면 이 마을 사람은 밤을 꼬박 새운 뒤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서야 풀려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을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며 한탄을 하였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당산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 노인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서당을 하나 차리면 어떨까? 갑작스런 제안에 다들 뭐라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자 노인이 재차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 서당을 만들고 유능한 훈장을 모셔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칩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 아니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주춤하였지요. 심지어 돈을 걷자고 할까봐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덜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그나마 돈푼 꽤나 있다는 장씨가 일어나더니 호기롭게 말하였지요. 본장을 모시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되겠소. 다만 서당은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지읍시다. 그래야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장씨의 말에 갑자기 좌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이야기가 운영비에 이르자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서당의 수업료는 신입생에게는 1년에 벼 반섬,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 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김씨 성을 가진 이가 일어나 이야기하였습니다. 서당을 여는 것은 마을 모두를 위한 일이지요. 그러니 서당에 아이를 보내는 사람은 1년에 벼 2말씩을 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작하는 전답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채우는 것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김씨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서둘러 양지 바른 곳에 서당을 짓는 한편 일부는 훈장을 물색하였지요. 수소문 끝에 근동에 소문이 자자하던 선생님을 훈장으로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 역시 열심히 공부한 끝에 마침내 마을에서는 진사 3명, 선달 1명이 탄생하기 이르렀습니다. 과거 급제가 잇따르자 다른 마을에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그런 까닭에 마을 이름이 서당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한 사슴과 재규어. 어느 날 어슬렁거리며 강둑을 거닐던 사슴이 혼자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너무 힘들고 지쳤어. 어느 한 곳에 집을 지어 머물러야지.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 지으면 되겠다. 사슴은 강둑에 집을 짓기로 하고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죄규어가 사슴이 거닐던 강둑에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지요. 우와,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어. 사실 재규어도 집 없이 떠돌아다니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집을 짓고 편안히 살고 싶어 집 지을 장소를 살피러 나왔지요. 재규어는 며칠 뒤 다시 오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사슴은 강둑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바닥을 고르기 위해 잡초를 뽑고 돌도 골라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슴은 무척 힘이 들었지요. 그 다음날 이변의 재규어가 집을 짓기 위해 강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는 곳 바닥이 고르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우와, 신께서도 나를 도와주는구나. 사슴이 땅을 고른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재규어는 기쁜 마음으로 집 바닥을 만들었지요. 그러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사슴이 집을 지으러 왔지요. 사슴은 재규어가 만들어 놓은 집 바닥을 보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신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재규어와 마찬가지로 사슴도 신이 자신의 집 짓기를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사슴은 벽을 세우고 돌아갔지요. 다음날 다시 재규어가 강둑으로 왔습니다. 재규어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바닥 위로 벽이 세워진 것을 보고는 신께 감사하며 지붕을 올린 뒤 돌아갔지요. 다음날 지붕을 올리려고 한 사슴은 이미 지붕이 올라간 집을 보았습니다. 사슴도 신께 감사하며 집 안에 2개의 방을 만들었지요. 하나는 자신이 쓸 방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도와준 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집이 다 만들어지자 사슴은 피곤하여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지요. 조금 뒤 재규어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재규어는 이미 다 지어진 집을 보고는 한쪽 방에 들어가 잠을 잤지요. 재규어도 다른 한 개의 방은 신을 위한 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사슴과 재규어는 방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다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 뒤 신이 아니라 둘이 집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둘이 집을 같이 쓰면 되겠다. 사실 사슴은 육식 동물인 재규어와 함께 살 수 없었지만 힘들게 지은 집이라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재규어가 사냥을 나서며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 그동안 너는 불을 피워 물을 끓여. 사슴이 요리 준비를 끝냈을 때 사냥 나간 재규어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재규어가 사냥해온 동물은 다름 아닌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도저히 재규어가 사냥해온 사슴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사슴은
재규어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사슴이 사냥을 나갔지요. 오늘은 내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 너는 물을 끓이고 있어. 사냥을 나간 사슴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사냥해온 동물은 새끼 재규어였지요. 사슴은 어제 재규어가 한 일에 안갚음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규어도 사슴이 사냥해온 새끼 재규어를 먹을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재규어도 겁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슴이 자신을 잡아먹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다른 방의 사슴도 물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둘은 꾸벅꾸벅 졸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사슴의 뿔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이 소리에 재규어는 깜짝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슴이 자신을 해치러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재규어의 외마디 소리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소리라고 생각한 사슴도 헐레벌떡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없이 달려갔지요.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믿지도 못했던 사슴과 재규어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집을 버리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계모와 9 형제. 옛날 섬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부인을 여의었습니다. 갯가에 나가 고등을 줍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지요. 이 집에는 아들을 9이나 두고 끝으로 딸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3년상을 치르고 남편을 바다에 빼앗긴 과부와 다시 혼례를 올렸습니다. 계모가 들어오자 아들 9은 모두 육지로 돈벌이를 나가고 집에는 고명이라는 막내딸 하나만 남았습니다. 계모는 하나 남은 딸마저 보기 싫어서 구박을 하였지요. 밥도 자기들은 방에서 먹고 딸은 부엌에서 혼자 먹게 하였습니다. 고명이는 서러워서 눈물에 밥을 말아 먹었지요. 고명이가 훌쩍이며 밥을 먹다가 흘린 밥알을 어미 잃은 쥐 새끼 한 마리가 주워 먹었습니다. 고명이는 자기 신세와 비슷한 쥐 새끼가 불쌍하여 끼니 때마다 밥알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후 고명이와 쥐는 친해졌지요. 고명이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면 쥐가 무릎 위로 올라와 재롱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새끼 쥐가 강아지만하게 커졌지요. 어느 날 계모는 고명이를 죽여 없앨 궁리를 하였습니다. 계모는 쑥 버무리를 만들어 고명이 몫에 독약을 섞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고명이에게 쑥 버무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였지요. 고명이는 여느 때처럼 쑥 버무리를 한 조각 떼어 쥐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쥐는 그 쑥 버무리를 먹고 뱅뱅 돌다가 고꾸라져 죽어버렸지요. 깜짝 놀란 고명이는 쑥 버무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쥐 때문에 자기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고는 화가 났지요. 죽은 쥐를 가져다가 통 가죽을 벗겨내고는 바지랑대 끝에 가죽 벗긴 쥐를 매달아 들고 동네방네 외며 다녔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네. 동네 사람들 이것 보소. 고명이가 애를 낳았소. 고명이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다니. 이건 동네 창피해서 죽을 일이다. 내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 고명이가 자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변명을 하였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명이를 살려둘 수 없다고 날뛰면서 고명이를 끌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마을 앞에 썰물 떼면 갯벌이 드러나고 그 갯벌을 따라 건너가면 바위섬이라는 작은 호섬이 있습니다. 밀물이 들면 바다 가운데로 잠기는 섬이지요. 그 바위섬으로 고명이를 끌고 갔습니다. 물 가운데 바위섬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고명이를 바다에 밀쳐 넣었습니다. 고명이가 바다에 풍덩 빠지자 물보라 속에서 새 한 마리가 솟아오르며 아오보라비, 계모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육지로 돈벌이 나갔던 아오보라비들이 돈을 벌어 고향에 오면서 고명이에게 줄 선물을 한 괵짝씩 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고향 마을이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아오보라비의 어깨에서 어깨로 옮겨 앉으며 아오보라비 짹짹, 계모 짹짹하고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아, 이 새소리가 이상하지 않니? 형님, 우리 고명이에게 무슨 일이 난 모양입니다. 아홉 형제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막내를 동네에 내려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한참 후 막내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형님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고명이가 계모의 모략에 빠져 죽었답니다. 하고 분에 못 이겨 숨을 몰아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고명이의 넋이 새가 되어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였구나. 우리 불쌍한 고명이, 이 오라비들이 네 원수를 갚아주마. 아홉 형제는 고명이에게 주려고 사오던 선물을 모두 모아 불사르고는 독사 독검이 지네들을 잡아서 빈 괵짝에 가득 담아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한 얼굴로 아홉 형제는 아버지와 계모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아버지, 우리 고명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갔습니까?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모양이다. 산에 가보아도 고명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샘으로 빨래하러 갔는 모양이다. 샘에 가보아도 고명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밭에 고구마 캐러 갔나 보다. 밭에 가보아도 고명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라비들은 동생 찾기를 포기하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사왔습니다. 선물 구경이나 하시지요. 무엇을 이렇게 많이 사온 것이야? 아버지와 계모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방 안에 가득 쌓인 선물 괵짝 9개를 풀어 헤쳤습니다. 아홉 형제는 얼른 방문에 가로막대를 대고 못질을 하였지요. 아홉 형제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오르며 울어댔답니다. 천석군이 된 김대갑. 지방 사당을 지키는 관리인 김대갑은 여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한꺼번에 죽고 집안에 애군이 들어서 온 가족이 하나둘 죽어나갔습니다. 대갑은 화를 피하여 서울로 갔지요. 그는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홀몸이라 저자에서 빌어먹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정승 민백상의 집에 찾아가 자기 신세를 말하며 몸을 의탁하게 해주기를 부탁하였지요. 민공은 불상도 하려니와 용모가 녹록지 않은 데다가 말까지 조리 있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들어주었지요. 대갑은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민공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몰래 귀동냥으로 배웠고 게다가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글씨 쓰는 것을 보고는 그 흉내를 내는데 제법 재주가 있었지요. 민공이 그의 재간을 신기하게 여겨 집에 드나드는 문객을 시켜 가르치게 하였더니 워낙 천성이 총명한지라 무슨 일에나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관상을 잘 보는 사람 하나가 김대갑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저 아이가 아깝구나. 이미 애군이 닥쳤으니 머지않아 주인 댁까지 화가 미칠 것인데 저 아이가 쫓기는 새 신세처럼 내 집에 들어올 터인데 내 어찌 차마 내보내겠소. 공이 후덕하니 재앙을 없애고 저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밀초 30자루와 흰 종이 10묶음, 향 30개와 쌀 10마를 갖추어 가지고 저 아이를 시켜 깊은 산 외진 절에 가서 분향하며 30일 동안 연부를 외면서 빌게 하면 무사할 것입니다. 김대갑은 산속 절로 들어가 30일 동안 단정히 앉아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빌고 빈 뒤 돌아와 공을 배웠습니다. 공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 상을 보았지요. 그 사람은 김대갑을 보자 이제는 아무 염려 없겠습니다.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김대갑은 공의 집에서 같이 살며 20여 년을 지냈습니다. 공이 평안감사로 나가게 되자 김대갑도 따라갔지요.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 가명 창고에 남은 돈이 10,000냥이나 되었습니다. 김대갑이 공에게 처리할 방도를 물었지요. 공은 그 돈을 고스란히 김대갑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며 주머니에 털끝 하나 넣지 않은 것은 자네도 잘 아는 바인데 어찌 이 돈으로 스스로 허물을 쓰겠나? 자네 마음대로 처리하게. 김대갑은 사양하였으나 공 역시 막무가내인지라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요. 내 머리털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이 준 것인데 오늘 또 이런 큰 재물을 주시니 내 장차 보답을 해야겠어. 김대갑은 떠나기에 앞서 아프다는 핑계로 강변에서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공은 머리를 끄덕여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지요. 김대갑은 중국 물건을 잔뜩 사서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수만 양의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 집을 찾아가니 쑥대만 무성하였지요. 김대갑은 터를 잡고 집을 새로 지은 다음 나무를 심고 못을 파서 후원을 꾸렸습니다. 기름진 논밭을 숲천평 사들여 농사를 착실히 지은 결과 사람들에게 천석군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그제야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모 없는 외로운 몸으로 화를 면하고 천석군 부자로 된 것이 네 덕인고. 이때 민공은 가세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벼슬은커녕 여기저기 귀양살이를 다니는 처지이므로 집안의 혼인 대사나 장례를 치르는 일들은 크고 작건 간에 김대갑이 뒤를 대주었지요. 김대갑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니 대개 민공이 사람을 알아보았고 김대갑 역시 예사 사람이 아니니 그 주인의 그 빈객이라 하겠습니다. 아기 돌보는 호랑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손주 둘이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늙어서 기운이 없으니 며느리가 일을 다 하였지요. 며느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양식도 사고 옷도 사고 하여 근근히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무하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데리고 집을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자기는 끼니를 걸러도 시아버지 밥상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기 반찬을 올리고 자기는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시아버지에게는 늘 좋은 옷을 입혀드렸지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고개 넘어 이웃 마을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나무를 한 짐 해다 팔아서 양식을 사 가지고 와서 저녁밥을 지어놓고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도 아버지가 안 오셨지요. 날은 점점 어둑해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안 오니 며느리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아기 하나는 재워놓고 하나는 등에 업고 마중을 나갔지요. 동네를 벗어나서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골이라 밤이 되면 산 짐승이 많이 나왔지요. 여기저기서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시아버지 걱정이 되어 자꾸만 고개를 올라갔지요. 한참 올라가 보니 길가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커다란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시아버지는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시아버지를 꼬리로 툭툭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호랑이가 우리 아버님을 깨워서 잡아먹으려고 저러나 보다. 저러다가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겠구나. 이를 어쩌지? 며느리는 마음이 바쁜 나머지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호랑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호랑이에게 빌었지요. 호랑아, 제발 우리 아버님을 살려다오. 호랑이에게 한참 빌다 쳐다보니 호랑이가 며느리를 보고는 어흥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잠들어 있는 시아버지를 한번 보고 또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한번 보고 그랬지요. 저 호랑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궁리를 하느라고 저러는가 보다. 차라리 내가 잡아먹히는 게 낫지.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여기서 제가 죽으면 시아버지는 누가 모시고 가느냐 말이지요. 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긴 가야겠고 호랑이는 시아버지 앞에 떡 버티고 서서 꼼짝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더 바빠져서 그냥 냅다 호랑이 옆을 지나가 시아버지를 번쩍 들어안았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어흥하고 크게 울 뿐 달려들지는 않았지요. 며느리는 정신없이 시아버지를 안고 산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이 허전하였지요. 등에 업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허둥대느라고 등에 업은 아기가 떨어지는 것도 몰랐지요. 며느리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시아버지도 잠에서 깨어 손주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이 못난 늙은이 때문에 내 귀여운 손주를 잃었구나. 틀림없이 호랑이가 잡아먹었을 테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시아버지도 울고 며느리도 울고 이렇게 둘이서 밤새도록 울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녘에 날이 부옇게 셀 무렵인데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의 호랑이가
내 손주를 잡아먹고 또 누굴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야. 차라리 이 늙은이를 잡아먹어라. 시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며느리가 억지로 말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가보니 호랑이가 나지막하게 어흥하고 한 번 울더니 등을 돌려 산 쪽으로 슬금슬금 가는 것이었어요.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따라오라고 그러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며느리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하나 넘어 골짜기로 내려가기에 또 따라가 보았지요. 골짜기에 이르니 거기 뻥 뚫린 바위굴이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호랑이 굴 속에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기가 깔깔 웃으면서 호랑이 새끼들과 어울려 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어젯밤 떨어뜨린 아기를 호랑이가 제 굴에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제서야 사정을 다 알고 호랑이에게 고맙다고 절을 자꾸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 하니 호랑이가 등을 돌려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등에 타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더니 집까지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랑이 등에 며느리와 아기가 타고 아주 사이좋게 집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식구는 그 뒤로도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